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소송경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송경매 2024년 제가 개정판으로 만들어서 예전에 했던 걸 조금 새로운 사례를 추가시켜서 만들어 온 겁니다. 보면 이 특수경매의 가장 핵심이 지분경매에서부터 먼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분경매의 원칙, 제가 이것이 특수경매의 입문이다에서도 지분경매를 제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소송경매에서도 제일 원칙을 지금 지분경매를 앞에다 넣어놨는데, 지분경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특수경매를 이해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했으면은 부동산을 사는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을 사는 목적이 팔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따라서 지분이 되더라도 팔 수 있느냐를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5분의 1 지분이든지 2분의 1 지분인지 9분의 1 지분인지 내가 이 지분을 샀을 때 팔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제일 먼저 파는 방법이 제가 봤더니 세 개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지분은 내가 팔을 때 여러 명이 같이 지분을 갖고 있어도 막상 가보면은 그 지분 중에 한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내 지분을 팔고 나오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분 노릇,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사는 거고, 내 지분을 샀을 때 필요한 가치가 있어야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끔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내 지분을 팔겠다는 목적으로 사는 거고, 저 지분 노릇 한 사람이 내 지분을 사겠느냐를 권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의 지분을 내가 살 수 있을 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9분의 7이든지 9분의 6이든지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그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할 수 없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내가 지분을 사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고, 나머지 자녀 지분을 내가 마저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조가리 지분을 내가 살 수 있겠느냐,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1번, 2번 주인한테 팔든지 아니면 자녀 지분을 내가 사지 못해서 아무것도 안 될 때는 법원에다 공유물 분할을 소송을 해서 경매로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분 경매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판단해보고 세 가지 중에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교재 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맨 앞에다 이걸 놨습니다. 제가 한 15, 16년 전에 경매를 모든 사람이 배우다 보니까 일반 경매, 아파트 경매를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떤 특수한 물건을 제가 추천을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15년 전쯤에 13분의 2 조가리 땅을 추천을 하고 제가 강의를 했더니, 강의 시간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 13분의 2 조가리 땅 지분을 사서 뭐에다 쓰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내가 사용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팔을 수 있을 때 사는 거죠.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매도가 가능하다면은 쓰레기 부동산이라도 살 수 있어야 되고 산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것이 특수경매 입문이다의 마지막에 제가 유치권을 가지고 강의하다 보니까 유치권은 점유하고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예를 제가 좀 들다 보니까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지분 경매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 사례가 제가 대충 기억하기는 한 100여 건은 됩니다. 근데 100여 건 중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것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거에 지분 매각입니다. 한 20일 전에 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5분의 1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권리 분석을 실수를 해갖고 그 다세대에 8천만 원에 전세 들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항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의 1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권리 분석을 실수를 한 건 맞는데 여기에 세입자가 8천만 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저한테다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8천만 원을 달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제가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거 저한테다가 물어보더라고요. 자, 우리 배 사장님도 손 사장님도 우리 사장님도 계신데 여러분이 계신데 자 5분의 1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8천만 원이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그럼 5분의 1 지분으로 낙찰 받은 사람에게 내 돈 전세 보증금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배사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나 내가 전세 계약을 쓸 때 사인되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있으면 5분의 1 지분을 줘야 돼요. 5분의 1 지분만 줘야 된다. 손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될 의무는 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보면 제가 오늘 이 강의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지분 경매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례를 설명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은? 제가 보면 법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일 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수강생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던 사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법의 논리가 맞는지 모르는지는 소송까지 가서 판결문을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5분의 1, 6분의 1을 가지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을 추천할 때 대항력이 있으면은 49%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34%까지 떨어져요. 그럼 34%까지 떨어질 때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추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찰을 받았으면 부동산은 전부 다를 낙찰을 받든지 돈을 내든지 내가 샀으면은 나한테 오는 권리가 무슨 권리죠?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오는 거죠. 그러면 자 다세대의 5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를 내가 낙찰 받았다 그러면 내가 거기 세드는 사람에게 내가 주인이 너는 누구하고 전세를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주인이 내가 됐으니까 너 이제 나가 하고 요구를 했을 때 주택임대차법에서 그래 나는 너하고 계약은 하진 않았지만은 아까 배사장님이 계약을 누구하고 했냐고 따졌는데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지는 상관없지 먼저 사람하고 계약을 했지만은 나로서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내 돈을 받을 때까지 이 집에서 나갈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렇죠? 누구하고 계약했든지 따지지 않고 나는 내 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나가지 못하겠다. 기준권리보다 앞선 세입자로는 계약력을 인정한다는 게 그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계약은 누구하고 하더라도 따지지 않는 겁니다. 내 돈을 받을 때까지 나는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제가 물어본 게,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5분의 1 지분을 낙찰받고 그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5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죠. 5분의 1 지분 낙찰받은 사람이 그 사람 나가라고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누군지 몰라도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서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8천만 원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새 들은 사람은 나 나갈 테니까,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나 나갈 테니까 니네 5명 나중에 새로 3명 1명 다 합쳐서 내 8천만 원 줘,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을 했든지 안 했든지 지분권자한테다가 다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20%를 갖고 있던 사람이 보증금을 다 받았다, 이럴 수는 있겠죠. 보증금을 다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돈을 주지 않고 자기가 혼자 다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원래는 물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도 나 뭐 그렇게 했지만 어쩔 수 없어, 나 못 줘 하고 5명의 지분권자들이 아무도 돈을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입자는 거기서 세들고 나가야 되는데 돈을 안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죠? 뭘 하게끔 만들어졌죠? 법이 임차권 등기하게끔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한 걸 가지고 그 부동산 전부 다를 경매로 내놔서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 돈. 근데 경매로 나가서 8천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1억이 됐다 그러면 2천만 원 갖고 그 지분권자들이 나눠 갖고, 만약에 8천만 원의 전세를 들었는데 7천만 원밖에 낙찰이 안 됐다 그러면 세입자가 다 못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 돈을 받을 거를 마저 돈 준 사람에게 요구할 수는 있겠죠. 보면 자기 돈 마저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두 개를 보는데, 하나는 8천만 원을 받은 경매로 집었는데 1억의 전세가 나갔던 2천만 원씩 남은 거 아닙니까? 2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을 5명에게 이제 배당이 되는 겁니다. 5분의 1씩 가졌으니까. 근데 전세금은 누가 가졌죠? 그 중에 한 명이 가졌죠. 8천만 원을. 그때 나머지 사람들은 너 옛날에 전세금 받은 거를 내놔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다시 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지분권자가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선순위 세입자가 5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내 돈을 다 달라 할 수 있는 요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거 제가 법에서 보게끔 되면, 그러면 내가 지분이 아니고 전부 다 낙찰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면 나 전세보증금 달라 하고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낙찰받았더니 너 나가, 전세보증금 좀 줄게, 나가 하면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사람이나 주고 나가는 거는 동시이행관계죠. 동시이행관계 아니에요? 대항력 임차인이 자기 세를 받으려면은, 나가려면은 돈을 받아야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받으면서 나가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다가 미리 내용증명 벌어서 내 8천만 원 내놔. 저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권리가. 나가지도 않고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나가면서 돈을 달라고 그래야죠.
그리고 나가면서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아무도 돈을 안 준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낙찰받은 한 사람한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은 임차권 등기를 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한 10여 년 전에 김포에 있는 창고가 4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나왔어요.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창고를 지어갖고 계시다가 그 상속을 해갖고 자식들 넷이서 상속을 했더라고요. 근데 가서 봤더니 창고가 4개예요. 그 4개인데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400에 개 있는데 거기에 대항력이 있는 그 창고 임차인이 있었어요. 대항력 있는 사람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그게 그때 34%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낙찰을 받아 제가 추천했더니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받고 난 다음에 그 수강생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교수님이 추천해주고 지금 낙찰 받았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길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럼 거기에 창고를 4개를 쓰고 있는 주인이 있을 거다. 주인 찾아가서 4분의 1은 내가 경매로 낙찰 받았으니까 4분의 1은 내 거다.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4천만 원에 400만 원 주고 있으니까 내 4분의 1도 똑같이 내가 주인 됐으니까 다시 똑같이 계약서를 쓰자. 내 이름으로는 바꿔서 쓰자. 근데 4천만 원에 400만 원이니까 보증금 1,000만 원은 나한테 주고 월세 4분의 1 100만 원은 나한테 보내는 걸로 해라.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자 하고 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낙찰받은 수강생이 거기 창고를 임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얘기를 하자마자 그 창고를 빌려서 쓰고 있던 사람은 4분의 1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이 당신 먼저 계약한 거 그대로 인정한다. 똑같은 가격이 똑같은 날짜에 한데 보증금 1,000만 원 날 주고 월세 100만 원 나 줘라 했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바로 가서 자기가 계약했던 사람 있죠. 먼저 계약했던 사람이 돌아가셨죠. 근데 거기서 지분권자 중에서 대표 주인 노릇 한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가서 4분의 1을 누가 낙찰을 받아서 계약서 새로 쓰자 그러니까 나 그 사람하고 계약서 새로 써야 되니까 그 4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나 줘. 돌려줘. 그럼 네 중에서 3점 빠지고 나 1,000만 원 주고 나 앞으로 100만 원은 새로 4분의 1 갖고 온 사람한테 따로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욕을 하니까 사실은 그거를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더니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낙찰자한테다가 연락이 와서 네 4분의 1 집은 나한테 다시 팔아라서 팔 수도 있어. 얼마에? 감정가대로 조금 깎아줘. 알았어, 조금 깎아줄게 해갖고 80%에 팔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수십 개예요. 제가 오늘 공장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얘기가 제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소송을 하거나 뭐 이런 적은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법을 하시는 분 여러분 입장에서 자, 변호사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자기 대항력 있는 보증금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내가 나가라고 했을 때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난 나가라고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한테 달라고 하면 자기가 나가야 돼요. 왜? 임차 보증금과 전제하는 것은 나간과 돈을 돌려주는 거는 동시에 관계에 있는 것이지 미리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맞아요. 네. 왜냐하면 네.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죠. 의사 가지고 그러니까 의사를 가지고 예약을 하는데 이겁니다. 원래는 돈을 준 사람한테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돈을 준 사람한테다가 원칙인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먼저 사람이 돈을 받고도 나 몰라라 하면 대항력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에게 내가 집을 비워줄 때에
그때 집을 비워줄 때 동시행 관계로 해서 나 돈을 달라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대항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보고 나 언제 나갈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은 나는 우리가 5분의 1을 낙찰받은 사람이니까 나 당신 보고 나가라 소리 안 해서 그대로 있어. 아니야 나 나갈래요. 나갈래? 알았어. 그럼 나 돈 줄 수 없으니까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 교수님 자꾸 그 부분에 아니 대해서 지금 핵심이 요지가 지금 그 요지야. 아니 문제점이 예. 지금 교수님 그 사람이 상대방이 채권자잖아요. 돈에 대해서는 상대방 얘기하자마자 이행을 해. 그게 아니고 내가 나갈 테니까 언제 예. 돈을 그때 서로 주고받고 하자. 나는 비워주고. 오, 오케이. 그러면- 그 약속을 정하는 거지. 아, 그 약속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원래는 계약서 쓴 사람이 있죠. 원칙은 그러니까 예. 계약서 쓴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계약서 쓴 사람이 돈을 안 주잖아 지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 그 집을 사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달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5분의 1로 여태까지 5분의 4를 갖고 있던 사람은 가만히 그때 안 변하고 바꾸고 있고 맨 마지막에 5분의 1로 바뀐 사람이 있다고 해서 5분의 1 지분권자한테 내 돈을 전부 다 달라. 그러고 나는 없고 또 달라 그럴 수도 있죠. 달라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나는 뭐 나가라고 그러고 뭐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5분의 4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당신 얘기해서 합의가 되면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 되지. 내가 혼자서 그걸 다 줘야 된다 이런 것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주장은 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를 지켜야 되는 의무는 없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왜냐면은 그 연대 채무자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인이 처음에 그러니까 그 낙찰받기 전에 계약이 성사됐을 때 공동소유자들이 합의를 사전에 봤을 거예요. 그렇죠. 합의를 본 거죠. 합의를 봤겠죠. 암암리에 나중에 그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게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당연히 그 여러 공동소유자들 아무나한테 나는 비워줄 테니까 내가 낸 보증금은 아무한테나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게 맞아. 네.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5분의 1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못 주겠으니까 법대로 하십시오. 하면 법대로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그 한 사람은 그렇지만은 다른 또 여유 있는 사람이 어차피 채무자잖아요. 임대인은 그 채무자도 여러 사람 중에서 누군가는 이 채권자 그 돈의 금전에 대한 채권자한테 물려주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네. 5분의 1 말고 나머지 4명의 그 지분권자들이 내가 대표적으로 돈을 주겠다. 내가 이 여유가 있으니까 주고 나중에 정리하겠다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5분의 5분의 1씩 갖고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난 몰라 하고 전부 다 배째라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세입자는 나한테만 그러니까 5분의 1 낙찰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다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 내용 증명을 5분의 1 새로 낙찰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보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본인이 8천만 원을 찾는 게 목적이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합의를 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은 법의 논리로 넘어가서 판사님 내가 돈을 받을 게 있는데 8천만 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데 쟤네들이 지분권으로 갖고 있는데 아무도 안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얘기하면 그때 법으로 정해놨어. 임차권 등기해라.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라. 법이 정해서 임차권 등기하라고. 그럼 임차권 등기했어. 그럼 임차권 등기하고도 돈 안 줘. 그럼 임차권 등기한 거 갖고 그걸 강제로 경매로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돈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야. 5분의 1 지분 중에서 아무락도 내가 그냥 책임자인데 내가 돈 다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내가 지분권자한테 다시 내가 받을게요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아무도 나서지 않고 전부 다 세입자 돈을 안 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예. 5명의 그 공동 임대인들한테 5분의 1씩밖에 이제 저기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서 공동 임대인은 불가분 채무다. 그 자기 채무의 성격이 그래서 연대 채무로 묶어놨어. 그래서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8천만 원을 전부 청구해도 가능합니다. 자기들끼리 연대니까. 그래서 이제 8천만 원 준 사람은 나중에 이제 자기들 5명이서 아니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묶어놨는데 예, 거기 있는 사람이 나 못 준다. 예. 나 5분의 1 가진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했을 때에 거기 세입자가 자기가 다른 사람을 5분의 1로 낙찰받은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의 돈 8천만 원을 찾고자 하려면 임차권 등기하고 그 부동산 전부 다를 경매로 집어넣는 거예요. 연대 채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데 지금 연대 채무라고 그랬는데 연대 채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 채무가 지금 현재는 채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가려고 나가는데 돈을 안 줄 때 채무예요. 다시 말하면 동시행 관계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5명이 그 8천만 원을 받아서 갖고 있고 세입자가 1명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5분의 1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연대 채무니까 돈을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언제 청구할 수 있냐? 자기가 그 집을 비워줬을 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워주지 않고 어떻게 청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비워주겠다? 언제 비워줄 테니까 언제까지 달라? 이렇게 가는 거지. 무조건 먼저 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몇 월 며칠 날 집을 여기를 비울 테니까 몇 월 며칠 날 내가 나가면서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기 우리 경매에서도 보면은 우리 이 실전 사례 있는 겁니다. 건물 매각지에 땅만 낙찰 받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졌냐면 7,900만 원에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 그리고 조정해 보면 이거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이렇게 조정으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되는 날, 몇 월 며칠 날 그 동시 조정한다고 해서 날짜 돼갖고 돈 달라 하고 니들 조정해서 판사님 판결 나온 거를 돈 줘 그랬더니 동시이행 관계잖아. 그러니까 네가 돈 자기가 쉽게 해서 네가 땅을 나한테 안 줘도 돼. 내가 돈 줄 때까지는. 그러면서 그대로 어떻게 한다? 계속 그 내 땅에서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산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얼마? 7,900만 원. 법원에서 다 조정 다 끝났어요. 7,900만 원.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7천만 원, 900만 원 주고 지료, 청구, 소송 다 없는 거라고 몇 월 며칠 날 7,900만 원 주기로 한다. 근데 그 조정사항에는 다른 데는 없는 그 변호사가 나왔거든, 상대편이. 근데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딱 저거 그 조정사항에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갔어요. 조정한 날. 돈 줘 그랬더니 돈 없어. 그럼 왜 안 줘? 그랬더니 동시이행 관계잖아. 내가 여기서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너 돈 안 주면 나한테 등기 안 넘겨주고도 되잖아. 그래놓고 지료 판결했던 거 그대로 우리는 없는 걸로 한다 했으니까 지료 조정 못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보면. 그런 경우가. 다시 말하면 내 얘기는 뭐냐면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그런 동시이행 관계로 해갖고 아까 손 사장님 말씀대로 내가 세입자인데 5분의 1 지분 낙찰 받은 사람한테다가 나 8천만 원 주세요. 나 나갈래니까 몇 월 며칠 날 나갈래니까요.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시이행 관계니까. 근데 돈을 안 주면 그 사람은 안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되겠는데 안 주고
안 주다 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없는 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만들어 놓고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해놨으면 그걸 가지고 개인한테다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 전부 다를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낙찰 받은 사람한테다가 돈을 달라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 낙찰 받은 사람이 거절을 했을 때에 그때 세입자는 안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근데 안 나갈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가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가고,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갔는데도 보증금을 안 준다 했을 때는 그 부동산 자체를 경매로 집어넣어서 자기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지, 개인적으로 5분의 1 지분권자나 6분의 1 지분권자의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내 돈 내놔라 동시에 가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임차 보증금 8천만 원 있으니까 8천만 원 주라고 판결 내려주십시오. 어떤 판사님이 그 판결을 내려주겠냐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교수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요, 보증 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이 생깁니다. 동시에 관계는 나중에 도움 받으면 집 비워줘야 된다, 이 아니.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경매 신청이 안 됩니다. 그거는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될 뿐입니다. 경매 신청하려면 집행권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 너무 극단적인 예외적인 것 갖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이게 부드럽게 막혀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기준이 다 아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분을 경매로 나왔을 때 수익이 가장 많았었다는 거야. 왜?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49%까지 34%까지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낙찰을 우리를 받았을 때는 전부 다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정도였었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낙찰 받은 사람은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가지고 너 나가라 소리 못해요. 나가라 소리 할 수가 없어. 나가라 소리 안 해. 가만히 있고 그냥 가갖고 우리는 뭐냐면, 당신 임차 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됐군요. 저 이번에 새로 낙찰 받은 사람인데요. 그날까지 그대로 계시고요. 새로 내가 새 들어온 사람이니까 보증금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쓰면 8천만 원에 5분의 1을 절 주시고 월세를 저한테 얼마를 주죠. 그리고 새로 정부 계약서 쓰시고 나가실 때 제가 받은 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우리 낙찰자하고 새로 계약서 쓴다고 하지 않고 원래 자기가 돈 준 사람한테다가 내가 당신한테 8천만 원 준 것 중에서 5분의 1은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니까 5분의 1 다시 내놔 해가지고 5분의 1 새로 한 사람한테다가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알아서 해결하게끔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실전 사례가 수십 개예요.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하나 그 수익률이 높았던 이유는 응찰자들이 그 보증금 다 전액 자기가 변제해야 될 걸로 하고 자꾸 응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격이 많이 내려서 교수님이 응찰했던 그 물건은 그만큼 갭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이익을 남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49%까지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만약에 최종 낙찰자가 자금 여력이 있으면은요, 그 임차인한테 보증금 전액 주고 나가시고 할 수가 있고, 그래도 남는 부분 있잖아요. 아니. 5분의 1이면 5분의 4, 5분의 4를 나머지 그 공동 임차인 임대인한테 무상권으로 청구하면 돼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가 된다면은 이런 대안을 할 필요가 없어. 자기네들끼리 합의했는데 무슨 얘기냐 이거. 합의가 안 돼서 법으로 넘어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합의가 돼도 뭐 내가 다 줄게 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얘기는 뭐냐면 합의가 안 됐을 때 법의 논리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야. 법의 논리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법의 논리로
5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그 세입자가 판사님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저 5분의 1 세입자가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 내 돈 주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송을 하게끔 되면 판사님이 주라고 판결해 주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지불해라. 왜 5분의 1 지분 잡고 낙찰 받았는데 너 안 주냐? 줘라 하고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려줍니다. 네? 내려줍니다. 연대체문. 교수님, 지금 얘기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하고 그 가지적인 문제니까 그건 수업 끝나고 나서 별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제 먼저 번에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요거를 찍어갖고 유튜브로 올려갖고 한번 댓글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래갖고 이제 오늘 잠깐 이 얘기를 이제 처음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제 법무사님 좀 늦게 오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야 오늘 안 오시는가 보다 하고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자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게끔 되냐면은 판사님이 판결을 그렇게 해라 하고 제가 소송한 결과로는 그렇게 성명하려고 그러면 먼저 판사님이 성명명령부터 먼저 내릴 거예요. 나머지 지분권자들은 어떻게 됐냐, 돈 누가 받았느냐, 실질적으로 계약은 누가 했느냐, 그리고 누가 주인 노릇을 했느냐 성명명령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지 아무나 무조건 5분의 1이든지 6분의 1이든지 지분권자는 공동 채무가 있으니까 무조건 한 사람 찍어서 돈 내놔라. 아마 제 판단하기에는 판결이 그렇게 안 날 거라고. 제가 수십 번을 소송을 해본 결과는 그런 경우에 판사님 반드시 성명명령 내려요. 누가 돈 받았냐,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 판결 안 줘요. 해가지고 판결을 그렇게 해서 다 내용을 듣고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되고 아니면 공동으로 연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판결을 내지 한 사람만 찍어가지고 네가 돈 다 줘라 이런 판결을 내주는 판사님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자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특수 경매 입문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분 경매부터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지분 경매는 제일 먼저 공유자 우선 매수가 가장 지분 경매하는 데에 보면은 그 적이죠. 오늘도 우리 먼저 번에 제가 지분 경매를 16분의 9 지분 경매를 34%까지 떨어진 게 있어갖고 그거를 추천을 했었는데 오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입찰에 들어갔는데 공유자가 우선 매수 들어와서 아깝게 1등은 했는데 놓쳤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방법이 어떤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공유 지분을 입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원에서 누가 낙찰을 받았을 때에 그 가격에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하고 법원에서 누가 낙찰자가 있었을 때 거수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입찰 들어가기 전에 내가 공유자로서 먼저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하고 서류로 밝혀가지고 미리 그런 공유자가 신청하고 있다는 걸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둘 다 당일날 법원에 나와야 되고 법원에 나올 때는 입찰 보증금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실수를 하는 것이 뭘 가지고 실수를 하냐면 서류로 공유자 매수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공유자가 법원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입찰을 안 하거든요. 입찰을 안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 사건 자체를 부르지를 않아요.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놨는데 뭐 타경 매포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부를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부르는 겁니다. 왜? 입찰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아무도 안 부르네, 뭐 잘못됐나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게 서류를 했을 때 실수인데 그러고 가고 한 번 더 유찰 돼서 다음번에 다시 나왔을 때는 먼저 번에 서류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아무 입찰자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아예 법원에서 부르지 않잖아요. 그 사건을 부르지 않으면 그때 다 끝날 때 가서 재판장에다가 제가 사건 타경 몇몇몇 호를 지분권자로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게끔 되면 아무도 낙찰받은 사람이면서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날짜에 최저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저가로 당신이 했으니까 이 매입을 하십시오. 그러면 최저가로 매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아무것도 부르지 않고 집에 왔다가 다음번에 다시 갔을 때는 그 사람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한번 사용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공유자 우선 매수를 사용할 수 없든 이미 사용한 걸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에서는 아무도 그러니까 서류를 내지 않고 그냥 공유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무도 낙찰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오면 돼요. 누가 낙찰자가 있을 때 손들고 나가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면 됩니다. 이거는 당일날 하는 거고 서류로 하는 방법은 서류를 했으면 아무도 입찰자가 없어도 반드시 최저가격으로 낙찰하는 것을 입찰을 해놓고 와야지 된다.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강릉시 회산동에 2022 타경 30890 강제경매입니다. 여기 보시면 3억 1,900이 있고 2억 1,000, 2억 3천 있고 1억 5,600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게 1억 7,500에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공유자가 상당히 정확하게 이 공유자 우선 매수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잡으시오. 2022년 7월 12일 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했죠. 언제? 2022년 7월 12일 날. 그러면 신건이 언제 시작했죠? 12월 19일 날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일찌감치 해놓은 겁니다. 일찌감치 했는데 이게를 이 사람이 낙찰을 받지 않은 게 이거 서류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먼저 했는데 이 한 사람은 이제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죠? 2월 3일 날 공유자 매수 신청 또 해놨죠. 언제죠? 2월 6일이죠. 2월 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전에 또 한 겁니다.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놨는데 이건 왜? 또 낙찰을 받는 것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 신고한 사람도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속을 받아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는 건데 상속자들이 힘을 합쳐갖고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서류로 공유자 매수 신청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 자격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서류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고 또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맨 마지막에 또 다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했다가 아무도 제가 본 게 한 명인데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더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고 했던 것인지 공유자 이 한 명이 입찰을 했죠. 얼마에? 1억 7,500만 원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은 걸 다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기 때문에 1억 7,500으로 해갖고 여기에 한 명으로 해갖고 된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한 명이 1억 7,500만 원에 입찰이 들어간 겁니다. 1억 7,500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공유자가 나서 나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했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가격에 낙찰 받은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서류로 공유자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많이 그 여러 가지를 좀 아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 보면 3월 2일, 3월 7일 공유자우선 매수 신고했죠. 3월 2일, 3월 7일. 그러니까 3월 2일, 3월 7일 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두 명이 또 같이 했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3 타경 3493 강제 경매로 나왔는데 109.99평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3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00평이 3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평당 약 3만 5천 원이라는 뜻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20만 원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인 경우에.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길래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제가 추천 물건으로 추천을 했더니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그분이 저한테다가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길래 잔금을 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지분으로 낙찰받는 것은 먼저 협상을 하는 것이 맞으니까 일주일 지났다가 허가 나면은 한번 만나러 가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보면 이렇게 전이 있고 대지가 있고 집이 있는데 제가 보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추가 심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명이죠. 5명이 쭉 갖고 있다는 얘기는 상속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그 동양화재원에서 일부러 대위 상속을 시켜서 한 사람 지분을 경매로 집어넣어서 누가 받았나 그랬더니 강제 경매에서 5분의 1 지분을 한 사람이 누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했던 거는 뭐냐면 또 다른 사람 지분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지분 경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지분 경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주인으로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공주시 탄천면 운공리 156번지죠. 이 신누구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냐면 이 번지수의 바로 옆집이죠. 옆집 사람이 5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거 전부 다를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주인으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지분권자는 주인으로 한 사람이 없습니다. 비어있고 아무도 없고 상속을 받았고 거기에 부모는 다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제가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5분의 1을 옆집에서 사가지고 옆집이 주인으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허가가 나자마자 제가 여기 낙찰 받으신 분하고 이분이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이제 같이 갔습니다. 여기를 찾아가서 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신누구 있는 집을 찾아가서 노인네가 한 70대 정도쯤 되신 노인네가 마당을 이렇게 쓸고 계시더라고. 우리가 갔을 때는 우리 젊은 사람이 가니까 어떻게 오셨어? 하고 눈이 둥그러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 여기 땅 주인이 보니까 낙찰 받은 사람이 신누구 들고 왔뇨? 여기 신누구 계십니까? 그랬더니 신누구는 왜 찾았는데요? 옆에 땅 주인이 신누구 아닙니까? 그거는 모르겠고 신누구는 아들인데 지금 여기 없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데 근데 왜? 그럼요 제가 이 땅 때문에 그러니까 신누구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신누구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 전화번호 몰라.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갈까봐 자기 아들 전화번호 못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은 연락이 오면은 저한테가 전화 왔었다고 연락을 해주시고 저한테 전화를 좀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여기 공주에서 올라오는 도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신 누구누구인데 저희 집에 찾아오셨다며요. 왜? 그랬더니 그랬더니 웬일이십니까? 그래 그 옆에 땅 내가 5분의 1 낙찰을 받았는데 당신도 5분의 1을 갖고 있고 나도 5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5분의 1 지분을 합쳐야 되지 않겠는가? 합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당신이 5분의 1 지분을 판다 그러면 내가 살 것이고 내 5분의 1 지분을 당신이 산다 그러면은 내가 팔겠다. 그러면 당신과 내 지분을 팔거나 사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하고 내가 전화로 뭐라 했냐 이렇게 합시다. 가격은 내가 정할 테니까 당신이 그 가격에 사든지 팔든지는 당신이 정하고 가격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 맞네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가격을 정해보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얼마에 낙찰 받았죠? 370만 원이죠. 370만 원 받았으니까 더블로 쳐서 7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거든요. 그러면 700만 원에 사도 돈이 되고 우리는 370만 원을 주고 샀으니까 750만 원에 팔아도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750만 원을 정할 테니까 750만 원에 당신이 내 지분을 사겠다 그러면 내가 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지분을 750만 원에 내가 사겠으니까 당신이 결정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동네가 우리 동네고 제가 바로 옆집 아닙니까? 사야 되면 내가 사야 되는 게 맞죠. 정 누구가 사실은 옛날에 어렸을 때 제 친구였습니다. 제가 사는 게 맞는데 750만 원은 조금 비싸니까 조금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낙찰 받은 가격에 따블로 받는 건 맞지만은 취등록세 내고 등기 이전해야 되고 팔고 뭐 하다 보면 그런 경비가 좀 몇백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해서 750만 원 받아봐야 등기 비용 내고 취등록세 들고 등기 비용 내고 팔면 파는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내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경비 따지면은 뭐 돈 남는 게 뭐가 있어. 200만 원밖에 더 남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금 신 누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한 200만 원 남으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면 우리는 그거 보고 내가 달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다면 제가 돈을 150을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차순위 신고를 해놨거든요. 그럼 미납을 해주신다면 제가 돈을 150만 원 보내겠습니다. 아니 전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유자가 공유적 우선 매수 신청을 해야 돼? 차순위 신고를 해야 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내가 그래요? 알았습니다. 잠깐요. 제가 생각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고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한테다가 아니 신 누구가 공유적 우선 매수 신청을 하는 거 차순위 신청했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 낙찰 받은 수강생이 나한테 법원에서 있었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낙찰 받았다는 얘기만 하고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해서 온 건데 차 안에서 아니 조금 좀 웃기는 일이 좀 있었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그날 누구 대리인으로 다른 사람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아무도 낙찰자가 없는 줄 알고 최저가로 들어갔고 저희는 20만 원을 더 써갖고 내가 2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순위가 되다 보니까 공제우선 매수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니까 누구 대리인 누구니까 공제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했더니 누구 대리인 맞네. 그럼 공제우선 매수 신청하십시오. 하다 보니까 입찰 보증금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350만 원인가 35만 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5만 원을 내십시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입찰하면다 입찰 봉투다 먼저 그 사람은 늦잖아요. 늦는데 입찰을 또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입찰하면다가 보증금을 넣었는데 그거 빼서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건 안 됩니다. 따로 35만 4,800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면 공유자원서 매수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가 매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다시 대리인 왔던 사람이 전화를 걸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누구가 그러면 차순위 신청을 해라 했고 차순위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협상을 하러 갔더니 내가 150만 원을 보내줄 테니까 잔금 내지 말아달라. 그래서 내가 우리 낙찰받은 그 여자한테다가 더 이상 뭐 돈 벌어봐야 뭐 한 200~300만 원 버는 거 시간은 끄는 건데 여기서 150만 원 받고 끝을 내자 그랬더니 그래도 전 좋아요. 잔금도 안 내도 되는 거고 그럼 계좌번호 버려버리고 계좌번호를 바로 차 안에서 그리로 바로 보냈더니 조금 있다가 보더니 교수님 입금됐네요 그러더라고. 알았어 그러면 잔금 내지 마. 잔금 안 내고 나니까 걔네들이 차순위 신고를 해서 가져갔던 겁니다. 항상 여기서 보게끔 되면 뭐냐면 지분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예요. 우리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한테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비어있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안 산다는 얘기.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공유물 분할로 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34%까지 떨어졌을 때는 공유물 분할로 팔아도 49%까지 떨어져서 뭐 50%나 65%를 낙찰 받아가면 마진이 좀 생길 수는 있죠. 보면 이 내용은 그렇게 해서 끝났던 사례입니다. 자,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